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이번에는 정의의 미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어, 저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주고받는 가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이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 분과 관련한 주요 이론은 이런데, 저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화에 귀를 잘 기울이면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이미지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제가 먼저 이번 심포지엄은 고대와 현대의 학자들을 모시고 정의라는 쟁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도대체 정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justice를 의미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정의는 진공 상태가 아닌 맥락을 바탕으로 출현합니다. 그 맥락은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즉 덕을 실현할 때 인간다움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 동물이나 식물과 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인간다움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인 셈이지요. 결국 공동체는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바탕인 셈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나아가서 행복은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즉 덕을 실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접근하기 전에 먼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볼 때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덕은 정의는 어떤 맥락을 바탕으로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맥락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일단 정의가 출현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맥락 없는 진공 상태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를 우리는 덕이라고 합니다. 덕.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볼 때는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이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맥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사용하게 되고 이 이성을 잘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식물이나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기능,
인간 고유의 기능, 이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 고유의 기능은 바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으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인간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바로 우리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의라고 하는 이 쟁점,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출현을 한다. 일단 자, 이어서 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 모두를 위한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가치로서 도덕적 덕에 속합니다. 자, 덕은 중용을 따르는 성품 혹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용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나치거나 즉 과도하거나 혹은 모자라는 즉 과소하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을 의미하지요. 결국 정의라는 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도 혹은 과소가 아닌 최적의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셈이지요. 단 여기서 중용은 산술적인 평균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최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천적 지혜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인간은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덕을 실현할 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인데, 자, 이때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맥락입니다. 일종의 무대이죠.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무대가 필요하듯이 이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공동체라고 하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무대. 자, 그러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닌 인간다움의 실현과 직결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성을 발휘할 때 그 이성을 발휘하는 방향이 반드시 공동체의 좋음, 공동체를 위함, 즉 사회 구성원,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좋음을 위해서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의 목적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목적은 바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모두를 위한 좋음, 우리 이것을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다. 왜? 공동체 속에서만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라고 할 때 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방향성은 반드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좋음을 향해 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선에 기여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가치,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덕.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맥락에서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덕인데, 이 덕은 곧 공동선, 즉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선과 직결되는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공동선에 관련되는,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가치가 덕인데, 이 덕 중에서도 바로 도덕적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덕. 자, 그러면 이 도덕적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은 바로 중용을 따르는 성품,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용을 따르는 성품, 성격이다. 그렇다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맥락,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맥락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우리 그것을 중용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즉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즉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행위를 위한 감정 상태가 그 맥락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즉 최적 포인트를 바로 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서 그 최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인간의 주관적인 지성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주관적 지성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거기에 관여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바로 실천적 지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 평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지적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하는, 맥락의 적절한 포인트를 파악하는 상당히 주관적인 이 측면이 강한데, 중용이 이렇게 주관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최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최적,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즉 최적 포인트로서의 감정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덩치가 작은 분에게 공깃밥 한 그릇은 적절하지만, 덩치가 아주 큰 분에게 공깃밥 한 그릇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어야 적절한 것이죠.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의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달라지면 그 맥락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최적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도덕적 덕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역시 도덕적 덕에 속하니까 당연히 중용의 덕에 따르게 되겠죠. 즉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덕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최적 포인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출현하는데 그 공동체는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좋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동선인데 이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받는 그 가치를 우리는 도덕적 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정의는 도덕적 덕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 중용을 지향하는 이 도덕적 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의 역시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무언가 최적 포인트, 중용의 상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와 관련한 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 즉 지나치지도 과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맥락의 가장 적절한 최적 포인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맥락의 가장 적절한 행위를 위한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용기를 중용이라고 할 때 용기라는 감정이 지나치면 경솔함이 됩니다. 경솔함, 일종의 무모함이죠. 그리고 용기라는 감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용기라는 감정이 너무 모자라면 그것은 비겁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재치라고 하는 것, 일종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인데 이 말솜씨가 지나치면 사악한 익살이 되고 이 말솜씨가 너무 없으면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천박한. 자,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의 상태라고 할 때 이 중용에서 벗어나면, 즉 지나치면 과장을 하게 되고 이 진실이 너무 모자라면 거짓된 겸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척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방탕한 상태에 이르고 너그러움이 너무 모자라면 인색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온화함이 중용의 상태인데 온화함과 관련된 감정이 지나치면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상태가 되고 온화함과 관련된 감정 상태가 너무 모자라면 무기력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밀한이라고 하는 이 감정 상태가 있는데 이 감정 상태가 지나치면 아첨을 하는 상태가 되고 너무 모자라면 심술구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too much도 아니고 too little도 아니고 그 맥락의 가장 적절한 행위를 위한 감정 상태, 그것이 바로 중용이고 그 중용의 상태를 바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virtue,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고, 반면에 중용의 상태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란 중용의 상태에서 이 벗어난 이러한 상태를 vice, 악덕이라고 합니다. 악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중용은 일종의 도덕적 덕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 역시 이 도덕적 덕인 중용의 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어떤 중용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런데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정의는 합법성, 즉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면서 법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 공동이익, 즉 공동선을 위해 마련됩니다. 자, 법을 바탕으로 공동선에 기하는 여러 덕, 즉 용기, 절제, 관대함 등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반면에 자, 악덕, 즉 비겁, 방종, 인색함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중용의 덕과 관련이 있는 정의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적 정의이고 다른 하나가 특수적 정의입니다. 자, 먼저 이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합법성, 즉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 그런데 법은 왜 존재하는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공동선을 위해서, 즉 시민 구성원 모두의 좋음, 그것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시민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좋음, 즉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가치, 즉 덕입니다. 덕. 그 덕은 적극적으로 하라,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법이고, 반면에 이 중용의 상태, 즉 덕이라고 하는 중용 상태에서 벗어난 이 악덕, 바이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법을 잘 준수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 정의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도 그렇고 앞서서도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이분은 공동체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덕을 명령하고 악덕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 정의, 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일반적 정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시종일관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구성원 모두의 좋음, 즉 공동선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을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특수적 정의는 다시 세 측면, 즉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어요. 자, 정의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공동이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그 덕을 명령하고 악덕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법인데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일반적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적 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특수적 정의는 다시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영역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즉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 도메인, 정의가 작동하는 이 영역에 따라서, 영역의 차이에 따라서 정의의 특수적 정의의 유형이 이렇게 세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세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이 무엇인지는 곧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수적 정의, 세 차원으로 불리는 특수적 정의를 도식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자, 우리 교정적 정의를 시정적 정의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적 정의를 상호적 정의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교정적 정의를 시정적 정의라고 하고 교환적 정의를 상호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어쨌건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상호적 정의 이렇게 특수적 정의는 세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 아웃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배적 정의는 부와 명예를 할당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부와 명예를 할당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부와 명예를 무엇에 따라 할당을 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할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러한 정의에 주로 관여하는 계층이 바로 입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적 혹은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상이 발생됐을 때 그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혹은 그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어떤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손상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이러한 교정적 정의에 주로 관여하는 계층은 바로 판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사님. 이어서 교환적 혹은 상호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 교환적 상호적 정의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교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주로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완전한 등가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품이나 재화의 완전한 등가성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환을 위해서입니다. 교환을 위해서 상품이나 재화의 등가성을 조정하는 것이고 주로 여기에 관여하는 계층이 바로 판사님입니다. 판사님.